조선 후기 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댈 수 없다던 환자를 침몇방에 일으켰습니다. 고 의원님도 그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의 어머님이 석 달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약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의원은 그 어머님께 침 한 방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을이 들끓었습니다. 불효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관아에서는 의협을 거두겠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도 의원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과연 그는 왜 어머님께 약을 드리지 않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 어머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 흉년이 드는 해가 많았던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감내가 시집을 간 것은 16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논 몇 마지기와 허름한 초가집 한 채뿐인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기뻐했습니다. 굶지는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감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마 안에서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님이 전날 밤 귓속말로 일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시집 가는 날 울면 평생 운다고요. 그래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마가 고개를 넘을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감내는 친정집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새벽마다 장독대 앞에서 빌던 모습, 아버님이 저녁마다 마루 끝에 앉아 곰방대를 물던 모습, 동생이 봉당에서 뛰어놀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16살짜리 여자아이는 가마 안에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래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시어머님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감내는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눈이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일감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려먹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감내는 고개를 숙였고 그 고개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은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지으면 누룽지 한 점도 입에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배가 고파 물을 부어 숭늉을 만들면 그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님과 서방님 밥상을 차리고 나면 감내에게 남은 것은 식은 누룽지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시어머님 눈에 띄는 날이면 빼앗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감내가 부엌 한 구석에서 찬물로 허기를 달래고 있을 때 시어머님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거기 앉아 있느냐? 할 일이 그렇게 없더냐? 감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더 긴 말이 돌아왔고 그 긴 말은 언제나 감내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내는 일찌감치 배웠습니다. 입을 닫는 것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서방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머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둘만 있을 때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감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밥이 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감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굶어도 말 안 했습니다. 억울해도 말 안 했습니다. 일은 또박또박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일어났고 누가 보지 않아도 마지막까지 일했습니다.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면
사람은 스스로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사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몸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는 것, 눈물이 조금 더 줄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해가 지났습니다. 그렇게 감내의 16이 갔습니다. 봄이 오면 봄나무를 캐고 여름이 오면 논에 나가 김을 맺습니다. 가을이 오면 타작을 하고 겨울이 오면 새벽 찬바람 속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 며느리의 하루였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감내는 그 첫 해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낳은 것은 시집 온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니라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감내는 핏덩이를 가슴에 안고 혼자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것인지 기뻐서 우는 것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작은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 작은 숨소리가 느껴진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감내는 밤새 아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이름도 없는 아이에게 이름 대신 온기를 불어넣듯 꼭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00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이가 울지 않았습니다. 감내는 잠결에 이상함을 느끼고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이, 발이, 뺨이 모두 차가웠습니다. 감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방님이 달려왔고 시어머님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님은 아이를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애기 낀 아이였다. 어쩔 수 없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감내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싸늘했습니다. 서방님이 감내의 손을 하나씩 풀었습니다. 감내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손가락이 하나씩 펴지던 그 느낌을, 그 차가움을. 아이를 뒷산에 묻었습니다. 봉분도 없이 그냥 묻었습니다. 감내는 흙을 덮으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슬픔은 눈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흙을 다 덮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이듬해 또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감내도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살겠지, 이번엔 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돌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열이 올랐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감내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차가운 수건으로 아이 몸을 닦았습니다. 밤새 닦았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아이는 감내의 품 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얼마나 작고 가느다란 것이었는지 감내는 처음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숨을 쉬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다시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뒷산에 묻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또 갔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생겼습니다. 또 갔습니다. 낳으면 가고, 낳으면 가고, 그것이 반복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아이 복이 없다더라. 필시 전생에 죄가 많았겠지. 감내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슨 죄인지, 벌을 받는다면 무슨 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뒷산의 작은 봉분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감내는 가끔 그 산을 바라봤습니다. 봉분 하나하나가 다 자기 자식이었습니다. 그렇게 6해가 지나는 동안 감내는 6을 낳고 5을 먼저 보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는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뒷산 오르는 길을 감내는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을 오른 길인지 이제는 세는 것조차 그만두었습니다. 그저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 산이 감내의 2번째 집이었습니다. 그 산이 감내에게는 무덤이면서 동시에 기도처였습니다. 아이들 곁에 앉아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다음에 오는 아이는 제발 살게 해달라고, 제발 이 어미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늘이 그 기도를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지쳐서 포기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이는 계속 생겼습니다. 감내는 12을 낳았습니다. 12를 낳아 8을 먼저 보냈습니다. 남은 것은 4이었습니다. 아들 3, 딸 1. 감내는 그 넷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2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와 언제 또 이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밥을 먹일 때도, 잠을 재울 때도, 아이들 숨소리를 들을 때도 그 두려움은 감내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8을 보내는 방식이 모두 같지는 않았습니다. 일찍 간 아이들은 병이었습니다. 100일을 못 넘긴 아이도 있었고 걸음마를 떼다 간 아이도 있었습니다. 의원이 너무 멀었습니다. 약이 너무 비쌌습니다. 감내는 그 아이들을 뒷산에 묻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흙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넷 중 하나를 또 보냈습니다. 그 아이는 죽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 먹여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감내는 그 아이를 다른 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감내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나서야 감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해가 기울어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간집에서 씩씩하게 지낸다는 소식이 가끔 들어왔습니다. 감내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단오날이었습니다. 마을 모래사장에서 씨름판이 열렸는데 그 아이가 상대편에게 세게 맺혀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의원이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감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는데 그때 나온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살아남은 셋 중 한 아들은 몸이 약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그 아이도 친척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살아는 있었지만 감내의 곁을 떠났습니다. 서방님도 그 즈음 세상을 떴습니다. 오래 앓다 갔습니다. 감내는 그 남편을 뒷산에 묻으면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러나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보낸 탓인지 아니면 그 슬픔마저 다 달아버린 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흙을 덮었습니다. 삽질 한 번 한 번이 무겁고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감내 곁에는 수봉과 막내딸 둘만 남았습니다. 감내는 그 딸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살아야 한다. 딸은 아직 어렸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다 알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감내는 알았습니다. 이 말은 딸에게 하는 말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감내가 이 긴 세월 동안 붙들고 온 단 하나의 말이었습니다. 12를 낳고 9을 보내고도 살아남은 여자의 단 하나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자의 몸에는 그 세월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기쁨보다 슬픔이, 웃음보다 눈물이 더 많이 쌓인 세월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몸을 짓눌렀습니다. 그것이 병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셋 중에 가장 총명한 것은 둘째 아들 수봉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냇가에서 가재를 잡을 때 수봉은 혼자 앉아 개미떼를 들여다봤습니다. 개미가 죽은 벌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개미는 왜 혼자 다 끌고 가려 합니까? 같이 하면 더 빠를 텐데요. 감내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봉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보이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물었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마을 훈장님도 혀를 찼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이 아니라고, 제대로 글 공부를 시키면 큰 사람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내에게는 그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수봉이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에 떠돌이 의원 하나가 왔습니다. 허름한 의원 행랑 하나를 등에 메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환자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감내가 등창이 나서 알아눕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의원이 감내의 등창을 침 몇 방에 가라앉혔습니다. 수봉은 그 모습을 문틈으로 꼼짝도 않고 지켜봤습니다. 침이 들어가는 자리, 의원의 손끝 움직임, 환자의 얼굴이 풀어지는 순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봤습니다. 의원이 떠나고 나서 수봉이 감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어른은 어떻게 사람 몸을 고칩니까? 침을 놓고 약을 쓰는 거란다. 저도 배울 수 있습니까? 감내는 그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이구나.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이 아니구나. 감내는 그 의원을 쫓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 밥값은 못 드려도 일은 시키셔도 된다고 빌었습니다. 의원은 수봉을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눈빛이 맑구나. 데려가겠소. 수봉은 그렇게 12살에 집을 떠났습니다. 감내는 아이를 보내는 날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줄 것도 없었습니다. 묵은 된장에 보리밥 한 덩이를 싸서 아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수봉은 그 밥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맞췄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봉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감내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는 살 것이다. 저 아이는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감내를 버티게 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수봉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의원 행랑을 들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나와 구경했습니다. 감내는 대문 앞에 서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수봉이 감내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돌아왔습니다. 감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12를 낳고 9을 먼저 보내고도 살아남은 셋 중 하나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의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감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잘 살았구나. 이 아이 하나 때문에라도 잘 살았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내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수봉은 이듬해 봄에 약방을 열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조그만 초가 한 칸이었습니다. 기둥에 약방임을 알리는 현판 하나를 내걸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손을 쓸 수 없다던 환자가 수봉에 침 몇 방에 일어섰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감내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 만의 웃음인지 감내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수봉의 약방 앞에는 날이 밝기도 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기침을 달고 온 늙은이, 배앓이로 밤새 뒤척이다, 온 안악 논의를 하다, 손목을 삔 머스마이까지. 봄이면 봄이라 환자가 넘쳤고, 겨울이면 겨울이라 환자가 넘쳤습니다. 수봉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약방 문을 열었습니다. 제자 봉학이 화로에 불을 피우고 약재를 꺼내 놓으면 수봉은 손을 씻고 첫 환자를 불러들였습니다. 그 모습이 날마다 같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명절날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짚고 눈을 보고 혀를 봤습니다. 말이 적었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환자가 이것저것 증세를 늘어놓으면 수봉은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다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무릎 아래가 차갑지요? 환자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으면 수봉은 그냥 웃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침을 놓고 약 한 첩을 지어주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첩이 신통했습니다. 10년 된 무릎 통증이 나흘 만에 가셨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이를 못 낳아 소가리를 하던 안악이 이듬해 봄에 옥동자를 낳았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고을원님도 수봉의 이름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봉을 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수봉 본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이가 아니라 그냥 의원일 뿐이라 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낫도록 도와주는 것뿐이라 했습니다. 제자 봉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스승님, 그 겸손함이 더 대단하십니다. 겸손이 아니다. 사실이 그러하다. 수봉은 그렇게 말하고 다음 환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날에도 아무리 환자가 밀려도 수봉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방이 있었습니다. 약방 뒤편 안 채 감내가 누워있는 방이었습니다. 봉학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스승님이 안채 쪽을 바라보는 눈빛이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걱정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환자를 볼 때의 그 침착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를 참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감내는 그 방에 누운 지 벌써 석 달이 넘었습니다. 죽 한 술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약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누워서 창호지 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만 바라봤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이름난 의원의 어머님이 아들 약방 뒤편에서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될 터였습니다. 비밀이란 오래 숨겨지는 법이 없으니까요. 수봉은 그날 저녁에도 약방에 홀로 남아 약재를 다듬었습니다. 봉학은 이미 돌아간 뒤였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멀리게 짖는 소리가 한 번 들렸습니다.
수봉은 손을 멈추고 안채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한 등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아직 주무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수봉은 그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저 안에 누워 계신 분이 자신의 어머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방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수봉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왜 그러는지도 알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말로 꺼내는 것이 아직은 두려웠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물을 깃다 말고 고개를 맞댔습니다. 들었소. 수봉 의원 어머님이 석 달째 자리에 누워 계신다더군요. 그런데 수봉 의원이 약도 안 드린다지 않소. 침도 안 놓는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소. 남의 집 환자는 고쳐주면서 제 어머님은 모른 척한다는 게. 수군거림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상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불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미를 내팽개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약방을 찾는 환자들도 슬금슬금 줄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용한 의원이라도 제 어머님을 저버리는 자에게 어찌 몸을 맡기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입이란 한 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봉학이 그 소문을 처음 들은 것은 약재를 사러 장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노인네들이 수봉 의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봉학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약방으로 돌아와 수봉에게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스승님, 마을에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어머님께 약을 드리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혹여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해명이라도. 수봉은 약재를 다듬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학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하오나 스승님, 소문이 점점 커지고 있사옵니다. 불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내버려 두어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수봉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봉학은 더 여쭐 수가 없었습니다. 스승님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묻지 말라고, 알려 하지 말라고. 그날 저물녘이었습니다. 봉학이 약방을 나서려다 잠깐 안채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호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감내 어머님이 누워 계신 방이었습니다. 봉학은 조심스럽게 걸어가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기침 소리도 신음 소리도 없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봉학은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약방 안에서는 수봉이 등잔 아래 홀로 앉아 의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책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의 뒷모습이 저렇게 무거울 수 있구나. 그것을 봉학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봉학은 약방문을 나서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안채에서는 감내 어머님이 혼자 누워 창호지 문의 달빛을 바라보고 계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약방에서는 수봉이 의서도 읽지 못하고 혼자 앉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방 한 칸의 거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이상하게도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수봉의 동생 수달이 찾아왔습니다. 타지에서 소식을 들었다며 먼 길을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수달은 안채에 들어가 감내
어머님의 야윈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그리고 약방으로 들어가 형 앞에 섰습니다. 형님, 어머님께 왜 약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까? 수봉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러다 돌아가시면 형님은 어찌하려 하십니까? 수봉은 그래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달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이 의원이 맞습니까? 수봉은 그 말을 듣고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맞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즈음 고을에 최도준이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10리쯤 떨어진 읍내에 약방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봉이 이 마을에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이 일대에서 제법 이름을 날리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봉이 약방을 열고 난 뒤부터 환자들이 하나둘 수봉에게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준의 약방은 한때 문전성시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한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최도준은 그것이 못내 불편했습니다.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점잖은 체했지만 속으로는 수봉을 눈의 가시로 여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수봉이 어머님께 약을 드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도준은 그 소문을 듣고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도준은 며칠 뒤 수봉의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도포를 말끔히 차려입고 약방 앞 넓은 마당에 섰습니다. 마침 환자 몇 명이 줄지어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도준은 그들을 향해 점잖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방 의원이 제 어머님을 병석에 누이고도 약 한 첩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집 환자는 고쳐주면서 제 어머님은 모른 척하는 자가 과연 의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귀한 몸을 그런 자에게 맡기셔도 되겠습니까? 환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약방 문이 열리고 수봉이 나왔습니다. 수봉은 최도준을 보았습니다. 최도준도 수봉을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환자들의 눈이 수봉에게 쏠렸습니다. 수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도준을 향해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은 채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최도준은 그 침묵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뭔가 한마디 받아쳐 주어야 이야기가 되는데 수봉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최도준은 헛기침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두고 보시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환자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봉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시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약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봉학은 그 장면을 약방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이대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봉학은 직감했습니다. 최도준의 눈빛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봉학은 수봉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이 앞으로 더 큰 소란을 피울 것 같사옵니다. 고을원님께도 소문이 닿으면 낭패가 될 터인데 어찌하시겠습니까? 수봉은 약재를 들어 냄새를 맡으며 말했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봉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스승님은 오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봉학은 그것이 대단한 것인지 아니면 위험한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도준은 읍내로 돌아가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고을 관아에 올릴 소지였습니다. 어미를 병석에 누이고 치료를 않는 불효 의원이 백성들의 목숨을 다루고 있으니 의원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붓끝이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최도준의 얼굴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봉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고요한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그 눈빛을 흔들 수 있다고 최도준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소지가 관아에 닿은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고을원님은 그 내용을 읽고 포졸 하나를 불렀습니다. 수봉에게 사흘 안에 관아로 출두하라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출두하지 않으면 의협을 금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졸이 약방 앞에 나타난 것은 한낮이었습니다. 환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수봉 의원은 들으시오. 고을 원님의 명이오. 사흘 안에 관아로 출두하시오. 어미를 병석에 방치한 죄를 물을 것이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환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중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수봉은 그때 약재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당으로 나와 포졸을 마주 보았습니다. 포졸이 위압적인 눈빛으로 전가를 내밀었습니다. 수봉은 그것을 받아 한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떨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색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포졸은 무언가 더 큰 반응을 기대했던 듯 잠시 머뭇거리다 돌아갔습니다. 환자들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수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약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봉학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협 금지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이 의협을 금지당하면 이 약방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스승님이 쌓아온 1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봉학은 수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 없사옵니다. 어머님께 침이라도 한 방 놓으신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터인데 제발 한 번만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수봉은 봉학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는 봉학이 처음 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픔 같은 것이었습니다. 봉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봉은 천천히 봉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하오나 스승님. 일어나라. 그날 저녁 수달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약방으로 들어서자마자 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어머님께 약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까? 관아에서 의협을 금하겠다는데 형님은 어찌 그리 태연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형님뿐만 아니라 이 약방을 믿고 오는 수많은 환자들도 버려지는 것 아닙니까? 수봉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잔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의 병은 몸의 병이 아니다. 수달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 수봉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호지 문 너머 안 채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수달은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 오래도록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달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이 무섭습니다. 어머님이 저러시는 것도 무섭고 형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도 무섭습니다. 수봉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달은 그냥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수봉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 불빛만이 흔들렸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흘이 남았습니다. 수봉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흘 동안 수봉이 무엇을 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봉은 관아에 가지 않았습니다. 약방 문을 여전히 열었고 환자를 여전히 받았습니다. 봉학은 그런 스승님을 바라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스승님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묻지 말라고. 그래도 봉학은 하루에도 몇 번씩 안채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은 오늘도 저 방에 누워 계실 것이었습니다. 밥을 조금 드셨다는 소식도, 조금 기력이 나셨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수봉은 약방에서 홀로 앉아 의서를 읽었습니다. 아니, 읽는 척 했습니다. 시선은 의서 위에 있었지만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관아에서 포졸이 다시 올 것이었습니다. 의협을 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봉은 그것을 알면서도 책장을 넘겼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봉은 의서를 덮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등잔을 들고 안채 쪽으로 걸었습니다. 창호지 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문고리에 닿았다가 물러났습니다. 다시 닿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감내 어머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수봉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봉은 침상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등잔을 내려놓고 어머님의 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맥을 짚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늘었습니다. 느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봉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수봉은 의원으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감내 어머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느냐? 수봉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약 주러 왔느냐? 아닙니다. 그럼 왜? 수봉은 고개를 들어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등잔 불빛에 비친 어머님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뺨이 움푹 꺼졌습니다.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수봉은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맞구나.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맞구나. 어머님의 병은 몸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12를 낳고 9을 먼저 보내고 서방님을 보내고 자식들이 하나씩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쌓인 것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몸을 누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병에는 침도,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봉은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방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수봉은 어머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어머님 곁에 있고 싶어서.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감내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눈가에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눈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봉은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님의 손을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등잔 불빛이 둘을 비추었습니다. 어머님과 아들. 방 한 칸이 온 세상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석 달 동안 쌓여있던 무언가가 그 밤 아주 조금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봉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약방 문을 열었습니다. 봉학이 화로에 불을 피우고 약재를 꺼내 놓았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숫자가 줄었습니다. 관아, 포졸이 다시 올 것이라는 소문이 퍼진 탓이었습니다. 봉학은 그 빈 자리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수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환자를 불러들이고 손목을 짚었습니다. 한낮이 되자 포졸 둘이 약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수봉 의원, 출두 기한이 지났소. 원님께서 지금 당장 관하러 오라 하셨소. 수봉은 환자를 보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손목을 놓고 나서야 일어섰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오. 봉학을 불러 환자들을 부탁했습니다. 봉학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하고 수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포졸들과 함께 관하로 향했습니다. 원님은 엄한 얼굴로 수봉을 맞았습니다. 대청 위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봉 의원, 그대가 어미를 병석에 누이고 약 한 첩 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오? 사실이옵니다. 왜 그리하였소? 수봉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의 병은 몸의 병이 아니옵니다. 침도 약도 소용이 없는 병이옵니다. 12를 낳고 9을 먼저 땅에 묻고 서방님을 보내고 자식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며 쌓인 마음의 병이옵니다. 그 병을 고치는 것은 약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이옵니다. 소인은 그 무언가를 찾고 있었사옵니다. 대청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원님은 수봉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수봉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무언가를 찾았소. 수봉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찾아보겠사옵니다. 원님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달을 주겠소. 한 달 안에 어미가 일어서지 않으면 그때는 의협을 거두겠소. 수봉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약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봉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수봉은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약방에 도착하자마자 봉학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약방 문을 일찍 닫아라. 봉학이 눈을 들었습니다. 스승님, 무슨 일이 있었사옵니까? 내일 아침 일찍 어머님을 모시고 산에 오를 것이다. 준비해 두어라. 봉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스승님. 수봉은 그날 저녁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감내 어머님은 누워 계셨습니다.
수봉은 침상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어머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어디를 가려고? 산에 오르겠습니다. 바람이나 한번 쐬시게. 감내 어머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참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단 3글자였습니다. 그러나 수봉에게는 그 3글자가 어떤 말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수봉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잔 불빛 아래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을 등에 업는다는 것. 그것이 약이 될 수 있을까? 의서 어디에도 그런 처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봉은 알았습니다. 때로는 의서에 없는 것이 가장 큰 약이 된다는 것을. 어머님이 원하는 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햇살이었습니다. 그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어머님을 등에 업을 것이었습니다. 그 등이 약이 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봉은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수봉은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봉학이 전날 밤 싸두었던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보리밥 2덩이와 물 1통이 전부였습니다. 수봉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감내 어머님은 이미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깨어 계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수봉이 어머님의 등 뒤에 손을 넣어 천천히 일으켜 드렸습니다. 어머님의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셨는지 수봉은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뼈만 남으신 것 같았습니다. 수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집신을 신겨드리고 등을 내밀었습니다. 업히십시오. 어머님은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들의 등에 몸을 기대셨습니다. 수봉은 어머님의 2 다리를 팔로 받쳤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가벼우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등에 닿는 무게가 이렇게 가볍다는 것이 수봉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마당을 나섰습니다. 봉학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스승님과 어머님을 보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봉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산길이 시작됐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솔밭 사이로 난 길이 촉촉했습니다. 수봉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님의 숨소리가 등에 닿았습니다. 가늘었습니다. 그러나 규칙적이었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어머님이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무겁지 않느냐? 가볍습니다, 어머님. 거짓말. 수봉은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거짓말이라고 하신 것이 이상하게도 반가웠습니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정말 가볍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가벼우신 줄 진작에 알았다면 진작에 업었을 것입니다.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등에서 느껴지는 어머님의 숨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면서 안개가 조금씩 걷혔습니다. 솔밭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수봉의 집신이 젖은 흙을 밟았습니다.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났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의 등에 기댄 채 햇살이 들어오는 솔밭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수봉은 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래도록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으셨던 어머님이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고갯마루에 이르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님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수봉은 느꼈습니다. 어머님의 몸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그 가냘픈 몸이 바람을 맞으며 조금 더 똑바로 서 있다는 것을. 수봉은 고갯마루 바위 위에 잠시 섰습니다. 아래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지붕들이 안개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약방도 보였습니다. 저 작은 초가 한 칸에서 수봉은 10년을 살았습니다. 저 약방 뒤편 안채에서 어머님은 석 달을 누워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고갯마루에서 보면 아득히 작았습니다. 어머님, 저 아래 보이십니까? 어머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보인다. 저게 제 약방입니다.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수봉은 느꼈습니다. 어머님의 시선이 그 약방 위에 오래 머물고 있다는 것을. 그 작은 초가가 어머님에게 무엇인지 수봉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10년을 버텨온 자리였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어머님의 손이 수봉의 등을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수봉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힘껏 어머님의 두 다리를 받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산을 더 오르자 길이 좁아졌습니다. 솔밭이 우거지고 바위가 많아졌습니다. 수봉은 발을 조심조심 디디며 걸었습니다. 어머님의 무게가 등에 실렸습니다. 가볍다고 했지만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벼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수봉이 바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넓고 평평한 바위였습니다. 수봉은 그 바위 위에 어머님을 조심스럽게 내려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바위 위에 앉아 숨을 고르셨습니다. 수봉도 곁에 앉았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바람이 올라왔습니다. 소리피 흔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한참 뒤에 어머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수봉아, 예, 어머님. 내 위에 형이 하나 있었다. 이름이 복동이었지. 수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100일도 못 넘기고 갔다. 아직도 그 아이 손이 기억난다. 손이 내 엄지손가락만 했다. 어머님은 먼 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울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삭힌 이야기여서인지 이미 눈물도 다 마른 이야기여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동이 위에 순이가 있었다. 딸이었지. 그 아이는 돌을 넘겼다. 걸음도 뗐다. 말도 했다. 엄마라고 불렀다. 근데 2살 되던 해 여름에 갔다. 배탈이 났는데 의원이 너무 멀었다. 수봉은 눈을 감았습니다. 의원이 너무 멀었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왔다. 이름을 짓기가 무서웠다. 이름을 지으면 정이 드니까. 정이 들면 보낼 때 더 아프니까. 그래도 지었다. 돌이라고 했다.
돌처럼 단단히 살라고. 어머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도리도 같다. 수봉은 어머님 곁에 앉아 무릎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2을 낳았다. 9을 먼저 보냈다. 이름이 있는 아이도 있고 이름도 못 지어준 아이도 있다. 이름을 못 지어준 아이들이 더 마음에 걸린다. 황천 가서 누가 불러주겠느냐. 이름도 없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리피 다시 흔들렸습니다. 수봉은 어머님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수봉은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님의 병이 무엇인지를. 이 이야기들이 몸 안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몸을 눌렀습니다. 그것이 밥을 못 드시게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님을 침상에 눕혀두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 아이들 이름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복동이, 순이, 도리.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다 알려주십시오. 어머님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은 한참 뒤에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수봉은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름이 있는 아이 6, 이름이 없는 아이 3. 어머님은 이름이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사내였다. 눈이 컸다. 이 아이는 가을에 왔다가 가을에 갔다. 그것이 이름 대신이었습니다. 수봉은 그것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어머님 앞에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울지 않고 계시니까. 수봉이 울면 어머님이 말을 멈추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이름을 다 부르고 나자 어머님은 조용해지셨습니다. 바위 위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수봉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소리피 흔들렸습니다.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뒤에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원하다. 수봉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원하다. 어머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네 글자가 어떤 처방보다도 깊이 울렸습니다.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다. 수봉은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물 한 통을 챙겨왔는데 어머님께 드리고 나니 바닥이 났습니다. 수봉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골짜기 어딘가에 옹달샘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산에 올라온 것이 처음이라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봉은 어머님을 바위 위에 내려드렸습니다. 어머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물을 찾아오겠습니다. 혼자 어딜 가려고? 금방 옵니다. 여기 계십시오.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봉은 어머님 주변에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것을 확인하고 산비탈을 내려갔습니다. 솔밭 사이를 헤치고 걸었습니다. 바위 틈을 살피고 골짜기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소리가 들려야 했습니다. 한참을 헤맸습니다. 집신이 젖은 낙엽을 밟았습니다. 발목에 나뭇가지가 걸렸습니다.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바위를 붙잡고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목이 마르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수봉의 발을 재촉했습니다. 석 달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던 어머님이 목이 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원하는 것이 생기신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수봉은 어디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더 내려가자 바위 아래 작은 웅덩이가 보였습니다. 바위 틈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내리는 곳이었습니다. 수봉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봤습니다. 맑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수봉은 보따리에서 표주박을 꺼냈습니다. 물을 가득 담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오는 길이 더 가팔랐습니다. 수봉은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표주박을 기울이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물이 쏟아지면 다시 내려가야 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붙잡고 바위를 짚으며 올라갔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바위로 돌아왔을 때 어머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수봉이 오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수봉은 숨을 고르며 표주박을 내밀었습니다. 드십시오, 어머님.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맑습니다. 어머님은 표주박을 받아 천천히 드셨습니다. 목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다 드시고 나서 표주박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달다. 수봉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달다. 산비탈을 헤매며 찾아온 물 한 표주박에 달다고 하셨습니다. 석 달 동안 죽 한 술 억지로 드시는 것이 전부이시던 어머님이 달다고 하셨습니다. 수봉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수봉아. 예, 어머님. 내가 땀을 흘렸구나. 수봉은 소매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수봉의 이마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던 어머님이 지금 아들의 이마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수봉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립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어머님의 야윈 얼굴에 햇살이 닿았습니다. 어머님은 그 햇살을 그냥 맞으셨습니다. 눈을 찡그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맞으셨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것을 드디어 받으시는 것처럼. 수봉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의 뺨이 햇살을 받아 조금 붉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 누워 계실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 얼굴이 어머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눈빛이 어머님의 눈빛이었습니다. 수봉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맞다. 이것이 약이다. 침도 약재도 아니었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햇살이었습니다. 땀 흘리며 찾아온 물 한 표주박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어머님을 등에 업고 내려오는 길이라 발을 조심조심 디뎌야 했습니다. 경사진 곳에서는 옆으로 걸었습니다. 바위를 짚고 한 걸음씩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수봉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마을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어머님의 몸 상태로 이 어둠 속에 계속 산길을 내려가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수봉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밤은 산 아래 마을에서 묵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봉은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산을 내려오자 작은 마을이 하나 보였습니다. 집이 몇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수봉은 어머님을 등에 업은 채로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마침 마을 끝자락에 헛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헛간이었지만 지붕이 온전했습니다. 집단이 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여물통이 있었습니다. 수봉은 집단 위에 어머님을 조심스럽게 내려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쉬어가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집단 위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봉은 부싯돌을 꺼내 불을 피웠습니다. 헛간 한쪽에 돌멩이를 모아 화덕을 만들고 마른 나뭇가지를 모았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조그만 불빛이었지만 헛간 안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님이 그 불빛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헛간 구석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병아리 한 마리가 집단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직 굳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오늘 죽은 것 같았습니다. 수봉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의원의 눈으로 봤습니다.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위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수봉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아침부터 죽 한 술도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며 물 한 표주박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라도 구워드려야 했습니다. 수봉은 병아리를 손질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했습니다. 나뭇가지에 꾀어불 위에 올렸습니다. 기름이 없으니 그냥 구웠습니다. 불길이 약해서 오래 걸렸습니다. 수봉은 기다렸습니다. 어머님은 불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고기 냄새였습니다. 어머님이 코를 조금 움직이셨습니다. 수봉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병아리가 익었습니다. 수봉은 조심스럽게 뜯어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드십시오, 어머님. 어머님은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손을 뻗어 받으셨습니다. 천천히 입에 넣으셨습니다. 씹으셨습니다. 수봉은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맛있다. 수봉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다. 석 달 동안 죽 한 술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시던 어머님이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변변치도 않은 죽은 병아리 한 마리를 나뭇가지에 꿰어 구운 것인데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수봉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보지 않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병아리를 다 드셨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드시고 나서 불을 바라보셨습니다. 수봉도 불을 바라봤습니다. 헛간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봉아, 너 언제부터 이랬냐? 무엇이 말씀이십니까, 어머님? 그냥 언제부터 이렇게 컸나 싶어서. 수봉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래도록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던 어머님이 지금 아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수봉은 그것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맞다. 이것이 약이다.
이튿날 아침 일찍 수봉은 어머님을 등에 업고 헛간을 나섰습니다. 밤새 바람이 불었는지 소리피 길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봉은 집신으로 그 위를 밟으며 걸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의 등에 기댄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보다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깊었습니다. 수봉은 그것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집까지는 한참 걸어야 했습니다. 수봉은 어머님의 두 다리를 단단히 받쳐 쥐고 들길을 걸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아 길이 축축했습니다. 바람도 차가웠습니다. 수봉은 어머님의 등이 시리지 않도록 조금 더 몸을 기울였습니다. 한참을 걷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봉아, 예, 어머님. 힘들지 않느냐? 괜찮습니다. 거짓말. 수봉은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또 거짓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거짓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봉은 그것이 좋았습니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신경을 쓰신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어머님. 더 가볍습니다. 어제보다 더 가벼워지진 않았다. 어제보다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님은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등에서 느껴지는 어머님의 몸이 아까보다 조금 더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힘을 조금 빼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등을 믿기 시작하신 것 같았습니다.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붕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봉은 그 연기를 바라보며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봉학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스승님과 어머님을 보더니 눈이 붉어졌습니다. 수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앞장서 걸었습니다. 약방 안채에 어머님을 눕혀드렸습니다. 집신을 벗겨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수봉은 어머님의 맥을 한번 짚었습니다. 이틀 전과 달랐습니다. 조금 더 힘이 있었습니다. 수봉은 손을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멀었다. 그러나 달라졌다. 봉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떠하십니까? 달라지셨다. 정말이옵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달라지셨다. 봉학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수봉은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약방문을 열고 나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봉은 그 바람을 잠시 맞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봉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예전과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멍하니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시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죽을 조금 드시겠습니까? 어머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봉은 봉학을 불렀습니다. 봉학은 즉시 죽을 쑤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수봉은 그것을 받아 어머님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수봉이 내미는 죽 한 술을 받아 드셨습니다. 한 술, 두 술. 많이 드시지는 못하셨지만 드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봉은 빈 그릇을 들고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드셨다. 그 빈 그릇이 어떤 의서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수봉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날이 하루씩 지났습니다. 어머님은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죽 두 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세 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반 그릇이 되었습니다. 수봉은 매일 아침 안채에 들어가 어머님의 맥을 짚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것이 날마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가늘었던 맥이 조금씩 굵어졌습니다. 느렸던 맥이 조금씩 힘을 찾았습니다. 봉학은 그 변화를 약방에서 느꼈습니다. 스승님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볼 때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봉학은 그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처음으로 침상에서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수봉이 안채에 들어갔을 때 어머님은 창호지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계셨습니다. 혼자 일어나 앉으신 것이었습니다. 수봉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습니까? 오래 누워 있으니 등이 베겼다. 수봉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등이 베겼다고 하셨습니다. 불편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석 달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시는 것처럼 누워 계시던 어머님이 등이 베겼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수봉에게는 어떤 말보다 기뻤습니다. 그 무렵 관아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최도준이 올린 소지에 대해 원님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몇몇이 원님을 찾아가 수봉 의원의 어머님이 일어나셨다고, 이제 밥을 드신다고 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그 말을 듣고 소지를 거두었습니다. 의협, 금지도 없었습니다. 봉학이 그 소식을 전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스승님 들으셨습니까? 관아에서 문제 삼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수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봉학은 그것이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그러다 알았습니다. 스승님에게는 처음부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관아가 문제 삼든 말든 소문이 돌든 말든 스승님이 보고 있던 것은 오직 안채 창호지 문 너머 누워 계신 어머님이었습니다. 최도준은 그 뒤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잦아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일어나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약방을 찾는 환자들도 다시 늘어났습니다. 약방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수봉은 그날 저녁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앉아서 창호지 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왜, 이제 좀 어떠하십니까? 어머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살 것 같다. 수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님 곁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둘을 비추었습니다. 수달도 그 무렵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채에 들어가 어머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좀 어떠하십니까? 앉아라. 쓸데없이 서 있지 말고. 수달은 그 자리에서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쓸데없이 서 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무라셨습니다. 나무라실 힘이 생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달은 소매로 눈물을 닦고 어머님 곁에 앉았습니다. 약방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수봉은 혼자 웃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집은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수봉은
약방 문을 다시 열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열 수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머님은 그 봄에 처음으로 마당에 나오셨습니다. 수봉이 부축해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수봉은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봄이구나. 예, 어머님. 봄입니다. 작년에도 봄이 왔었는지 모르겠다. 수봉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작년 봄에도 봄은 왔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창호지 문만 바라보고 계셨으니까요. 이제 어머님이 봄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머님은 장독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수봉이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어머님은 장독 뚜껑을 하나 열어보셨습니다.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익었구나. 수봉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장독 뚜껑을 열어보시는 어머님. 된장이 잘 익었다고 하시는 어머님. 그것이 이렇게 평범한 일인데, 이렇게 보통의 일인데, 수봉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봉은 약방에 홀로 앉아 의서를 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익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의서를 펼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보였습니다. 봉학이 약방을 정리하다 말고 스승님을 바라봤습니다. 스승님, 오늘은 의서가 읽히십니까? 수봉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읽힌다. 봉학은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재를 정리했습니다. 수봉도 다시 의서를 읽었습니다. 그날 밤 수봉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어머님은 젊으셨습니다. 시집 오시던 그 나이 16쯤으로 보이셨습니다. 들판을 걷고 계셨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외로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수봉은 꿈속에서 그 모습을 멀찍이 바라봤습니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저렇게 걸으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 안이 밝았습니다. 날이 새어 있었습니다. 수봉은 일어나 손발을 씻었습니다. 약방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는 이미 환자 두셋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오. 약방 뒤편 안채에서는 어머님이 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봉학이 가져다 드린 죽이었습니다. 한 술, 두 술. 천천히 드셨습니다. 마당에서 참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봄 햇살이 창호지 문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수봉은 첫 환자의 손목을 짚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어머님이 살아 계신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날마다 마당에 나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장독대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문 앞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을 어귀 느티나무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수봉이 뒤에서 따라가면 어머님은 손을 저으셨습니다. 따라오지 마라. 나 혼자 걸을 수 있다. 수봉은 그 말을 듣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어가시는 뒷모습이었습니다.
12를 낳고 9을 먼저 보내고 서방님을 보내고 그래도 살아남은 여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추봉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환자를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걷고 계셨습니다. 추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의원으로서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로서 드린 것이었습니다. 등 한 번, 바람 한 번, 물 한 표주박. 그것이 약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혼자 뒷산에 오르셨습니다. 추봉이 뒤를 따라가려 하자 어머님이 손을 저으셨습니다. 따라오지 마라. 추봉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산길을 오르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봄에는 장독대까지, 여름에는 마을 어귀까지 걸어가시더니 이제는 혼자 뒷산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한참 뒤에 어머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추봉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수봉을 보고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애들한테 다녀왔다. 추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뒷산 봉분에 다녀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보낸 9 아이들 곁에 다녀오신 것이었습니다. 추봉은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산바람이 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춥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았다. 애들이 있으니까. 추봉은 어머님의 손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하게 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그 손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수봉은 어머님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님은 밥 한 그릇을 다 드셨습니다. 죽이 아닌 밥을 한 그릇을 다 드셨습니다. 추봉은 그것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밥을 다 드시고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추봉아. 예, 어머님. 고맙다. 추봉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추봉은 고개를 들어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은 밥상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드린 것이 없습니다, 어머님. 있다. 없습니다. 있어. 어머님은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추봉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등잔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추봉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의 그 3 글자가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12를 낳고 9을 먼저 보내신 어머님이, 평생 말을 아껴온 그 어머님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추봉은 그것이 어떤 상보다, 어떤 명예보다 무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추봉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약방 문을 열었습니다. 봉학은 약재를 정리하면서 안채 쪽을 바라봤습니다.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스승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나처럼 말이 적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손끝이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습니다. 봉학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약재를 정리했습니다. 마당에서 어머님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다 끓이셨는지 장독대 쪽으로 걸어가시는 소리였습니다. 느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봉은 그 발소리를 들으며
다음 환자를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오늘도 어머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시대의 흥미로운 야담과 설화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